안녕하십니까. EBS 입시 대표 강사 윤윤구입니다. 맞네요. 선생님은 오늘 새벽 비행기로 사천에 왔어요. 사천 공항을 처음 와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이렇게 설명회 학생들 만나고 부모님들 만나고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오늘은 학생들만 있으니까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리얼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들으시고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태도를 바꾸고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 방법, 그 길을 선생님이 오늘 5만 눈치를 다 보면서 길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요. 이 중에서 1명, 2명, 3명, 10명, 100명 이렇게 해서 자기 인생의 길을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매년 이제 수시가 접수가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지난주까지 추석 전주 이제 수시 접수 때까지 거의 막 인간다운 삶을 살지를 못했거든요. 너무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느라. 근데 그 학생들을 대체로 언제쯤 만나냐면 2학년 12월, 1월, 2월 이때쯤 만나요. 그리고 인생을 확 바꿔놓거든요. 여러분들은 9월에 만났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에게 있어서는 내신 성적이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선생님이 주문하고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킨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거의 보내거든요. 잘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사, 여러분들의 생활, 친구 관계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걸 뒤집어서 인생을 바꾸겠다고 결정하는 순간 선생님 강의가 여러분들의 길을 바로잡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EBS 강사이기도 하고 또 집에 가면 학부모겠죠 당연히. 선생님 첫째가 대학생이고요. 둘째가 올해 고3이에요. 고3 아빠가 지금 이러고 다니고 있네요. 어쨌든 집에 정말 말 잘 안 듣는 고3 남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아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생을 바꿔놨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든 바꿔놨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입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생각을 하면 사실 대단히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고민들이 될 거예요. 근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시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 어떤 신문 기사가 났냐면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 2학년이니까 저거 빼고요. 2학년이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려면 이거 지난주에 신문기사 나온 거예요. 국회의원 한 명이 발표를 한. 그렇죠.
서울대를 가려면 108개가 필요하고요. 지금 2학년이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뭐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상 받은 게 60개 정도 있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습니다. 손 들어볼까요? 난 60개쯤 받았습니다. 없죠? 네, 이런 비정상적인 케이스는 없을 거예요. 그죠? 봉사활동 489시간입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지금쯤 한 35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나 했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서울대를 못 가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입시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무식한 사람들이고요. 신문에 나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헤드라인으로 이제 잡은 신문 언론사도 되게 무식한 거죠. 왜요? 서울대를 간 학생이 상장 108개 받고 뭐 봉사시간 498시간 할 수 있죠. 서울대를 간 학생이 전부 다 이럴까요? 아니요. 한 명, 두 명, 세 명.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예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가봅시다. 서울대를 입학한 학생들의 평균으로 가봅니다. 그러면 평균 봉사시간 몇 시간요? 139시간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이 대체로 졸업할 때까지 60시간 정도 나와요. 그럼 개인적으로는 몇 시간 정도만 더 하면 돼요?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이 정도는 거의 대부분 다 하거든요. 개인적인 봉사활동이요. 그러니까 이거 평균치 정도 돼요.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뽑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에요. 수상 한번 봅시다. 수상. 동아리 108시간이래요. 대체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이 정도 나오거든요. 평균적인 수치예요. 수상 한번 볼까요? 5개 학기 동안 108개였어요. 그러면 한 학기에 대체로 20개? 좀 많아 보이죠. 근데 평균은요? 몇 개라고요? 30개예요. 되게 웃긴 이야기죠. 평균이 30이 되려면 100개를 받은 학생이 있으니까 평균이 30이 되려면 1개를 받은 학생이 2명 정도 나오면 돼요. 그 서울대를 상 몇 개 가지고 갔다고요? 1개 가지고 갔다고요. 가능할까요? 네,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자료를 통해서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는 입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균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수상 30개. 지금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3개 학기 지났으니까요. 30개 정도 되는 학생들도 벌써 있겠다. 그죠? 이거 포인트가 이렇죠. 교과 우수상이 과목별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한 학생이 과목별 교과 우수상 이제 전교 1등 뭐 이렇게 되면 교과 과목별 우수상이 한 6개, 5개, 6개쯤 되거든요. 이미 최우수상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아주 보편적인 그 고등학교에서요. 한 학기에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받아가는 상장 숫자가 대략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러면 30개면요. 엄청 작은 거죠. 교과 우수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도대체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고 대학이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학 전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론에서 뭐라고 많은 이야기들 했지만 정시가 늘어난다, 정말 늘어날 거야, 많이 늘어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때는요 수시의 비중이 77%예요. 2019년 올해 그 난리를 치고요 0.3% 줄였어요. 정시가 0.3%포인트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밑에 학년대부터거든요. 70%까지요. 근데 그것도 대학은 다 준비를 해놓은 상태예요.
작년에 그 서울대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학이 다 비슷해요. 서울대를 기준으로 서울대가 작년에 그 수시 비율이 78%였거든요. 21.3%만 그 정시로 뽑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뚜껑을 열고 입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시로 들어간 학생 몇 명이었냐면 30%였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수시 2월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수시 2월까지 합치면 거의 30%대에서 결정이 돼요. 대부분의 대학이 다 그래요. 연세대 35% 정도 빼고는 대부분이 다 30%대에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학년은 넘어가도요 안 바뀔 거예요. 이유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77%입니다. 수시를 포기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재학생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2학년이니까 1학년 때 내신을 우리 모두 다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내신 이야기만 하면 대부분의 학생이 마음 아플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건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나보다 더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난 9등급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보다 잘하는 학생이 좀 많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신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수시를 빼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을 짜지 않는다면 입시는 조금 어려워져요. 그 전반적인 전략을 짜기만 하면 입시는 되게 쉬워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그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나이대에 고등학교 2학년은 몇 살일까요? 18살이요. 만으로 17살 정도 되겠죠. 여러분 몇 년생이에요? 네? 2002년생이요? 아, 그때도 사람이 태어났군요. 2002년생이에요. 선생님 아들이 2001년생이니까 맞겠네요. 그죠? 2002년에 태어난 아이가 대체로 45만 6천 명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 모의고사를 올해 2학년에 학력평가를 친 학생이 대략 30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15만 명 정도는 뭐 대학 입학하고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30만 명 중에서 재수생이 한 14만 명 정도 들어와요. 여러분들 때가 13만 5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럼 13만 5천 명 정도 들어오면 43만 명이고요. 4년제 대학이 뽑는 인원이 34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만 명 조금 넘는 학생이 대학을 못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문대가 정원이 20만 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대학을 가고 싶은데 4년제랑 전문대까지 2년제 대학까지 합치면 정원이 50만 명이고요.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45만 명이거든요. 대학을 못 가, 원하는데 못 갔다 그런 건 없어요.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하나 더 있을 뿐이죠. 뭐예요? 어떤 대학을 갔느냐.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갔냐 원하지 않는 대학을 갔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면 지금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조금 더 와닿을 거예요.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2021학년도에 여러분들 때에서 대학이 이제 여러분들 어떤 방법으로 뽑는지를 정리를 해본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42%를 뽑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24%를 뽑고요. 정시 23%, 특기자 전형을 포함한 기타 전형이 6.7%고요. 논술이 3.2%예요.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통계를 내면 그래요. 자, 제일 중요해 보이는 게 뭐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뭔데요? 내신이요. 내신 100%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기에 내신이 엄청 중요해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들, 지방에 있는 국립대를 포함해서 지방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압도적인 우세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하나 던지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은 대학은 어디인가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자료를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을 쭉 정리를 해보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8.1%예요. 여러분 학년 때예요. 100명 중에 8명만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습니다. 나머지는 학생부 종합, 정시, 논술, 기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내신 지금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공부해야 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략이에요. 나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지방에 있는 국립대든 지방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 전략을 세우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신. 그 다음에요. 학생부 종합전형. 근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나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면서도 내신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 난 서울에 있는 내가 가고 싶어라는 그 대학을 갈 거야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해야 될 게 달라지겠죠. 뭐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런 고민들을 해야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지가 나와요. 전략에 따라서 내가 할 것이 달라지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때 입시 포인트를 좀 살펴보면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다만 몇 가지에서만 달라지게 되는데 모집 인원이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어요. 한 2,000명 정도 줄어요. 근데 그건 크게 전국적인 단위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N수생은 지금 꾸준히 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교육과정이 바뀌긴 하지만 N수생들은 교육과정 바뀌는 것에 개의치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9번의 실패를 경험하면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해 못해. 근데 어쨌든 그들은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5,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근데 그 5,000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상위 클래스예요, 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서울의 선호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정시가 이제 거의 30%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그런데 이런 30%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때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시를 서울에 있는 선호 15개 대학이요. 정시를 늘리면서 동시에 한 일이 뭐냐면 학종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에도 여전히 학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거라는 거죠. 뭘 줄였을까요? 논술. 논술을 거의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 예를 들어서 서울의 선호 15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학종과 정시가 되겠죠. 그 둘을 합쳐서 대체로 60% 이렇게 넘게 뽑아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수능 체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뒤에서 선생님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뭐 길게 이야기를 하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입시는 되게 단순해요. 왜냐하면 딱 3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는요. 입시가 여러분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3가지입니다. 뭘로요? 첫 번째, 정시로 가든 내신으로 가든 학종으로 가든이에요. 3가지 중에 하나로 가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문이 너무 좁아요. 전국에서 논술 전국에서 10,000명 뽑거든요. 33개 대학에서 10,000명 뽑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논술 최고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논술 전국 대학에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33개의 대학에서요. 가장 강력한 최고의 경쟁률 인하대 의대 381대 1. 그 밑에 한양대 의대 300 이번에 한양대가 처음으로 300대를 넘었거든요. 300대 1. 의대를 빼고 난 다음에요. 일반과 중에서는 서강대, 화공이 137대 1. 왜 이렇게 나올까요? 뽑는 인원수가 워낙 적거든요. 논술은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전형은 정시거나 학종이거나
교과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정시부터 살펴봅시다. 정시는요, 딱 하나만 보여주면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상위권 대학만 서울대, 고대, 연대만 볼게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대학도 다 비슷해요. 보시면 N수생의 비율이요. 30% 뽑는다고 생각하면요. 절반이 N수생이고요.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서는요. 60%를 넘었어요. 서울대가 이렇고요. 고대가 이렇고요. 연대가 이렇습니다. 거의 70%대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질문이요. 재학생들은 34만 명 정도 되고요. 재수생들은 13만 명이에요.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차지하는 비율상으로 보면 재수생이 2배 이상 차지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서너 15개의 대학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대학이 뭐 한 외대쯤 되겠죠. 외대는 작년 기준으로 수능 몇 개쯤 틀려야 갈 수 있을까요? 수능에서 몇 개쯤 틀리면 외대를 갈 수 있을까요? 9개요. 국영수 4, 국영수 과 4개의 영역 5개 과목에서요. 9개쯤 틀리면 자기가 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갑니다. 흔히 말하는 스카이요. 서울대, 고대, 연대는요. 몇 개? 몇 개 틀리면 갈까요? 4개예요. 5개 틀리면 과를 정할 수가 없고요. 4개 틀리면 비슷한 과에서 조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뭘까요? 5개 틀리면 서울대, 고대, 연대를 가고요. 6개 틀리면 성대를 가고요. 7개 틀리면 서강대를 가고 8개 틀리면 한양대를 갑니다. 난 8개 틀렸어요. 근데 내가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실수를 2개나 했네? 그러면 그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재수하자. 한 번만 더 해서 내 이 실수만 해결하면 어디를 가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했던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권 성적이 아주 좋은 N수생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보여주는 바가 그거예요. 가면 갈수록 주요 대학에서의 재수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억울하거든요. 그 억울함의 정점에 선 학생이 올해 작년 수능 만점 받은 학생 중에 하나 있었죠. 지방에 그 전년도의 수능에서 2개 틀려서 지방에 있는 의대에 갔다가 다니다가 너무 억울해서 한 번 더 했어. 재수. 그리고 만점을 받아버렸네. 그럼 어디 갔을까요? 서울대 의대예요. 걔는 왜 재수를 했을까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실수를 2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상위권 재수생들이 지금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그걸 따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비율이 줄어들게 되죠. 정시에서의 재학생 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예언이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올해도 더 늘어날 거거든요. 왜요? 작년이 불수능이었어요.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 가운데서 국어 때문에 고배를 마신 학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일 이탈자가 많이 나오는 대학이 어딜까요? 서강대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서강대가 작년부터 뭘 했냐면 문이과 교차 지원 100% 교차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 이과를 쓸 수 있고요. 과를요. 문과 학생이 이과과를 쓸 수 있고요. 이과 학생이 문과과를 쓸 수 있습니다. 문과 학생이 이과과를 쓰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죠? 대학 가서 수학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요. 서강대는 어떻게 했냐면 수리 가형에다가 가산점을 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를 망친 최상위권 학생들이 전부 다 수학 가형 물고 가산점 물고 서강대를 물밀듯이 들어갔어요. 문과를 서강대가 이과 학생들이 다 먹어버렸거든요. 걔들이 1년 동안
이구 학생들이요. 1년 동안 뭘 배웠냐면 학교에서 철학. 힘들어요. 걔들이 뭘 선택할까요? 반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시를 꿈꾸고 있는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충고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정시 꿈꾸는 거 좋아요. 얼마든지 스타일상 또 정시를 꼭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시파입니다. 난 수시를 포기하고 난 정시를 할 겁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베이스를 까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루 16시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정시를 이야기해도 돼요. 왜요? N수생이 그렇게 공부하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재수생만 지금 보여주는데 3수생 비율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3수생 비율도 나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재수 3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걔들은 하루 16시간 동안 의자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요. 걔들과 싸워서 정시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하세요. 그러면 난 정신파열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정. 할 수 있으면 합시다. 화이팅. 선생님 학교 학생들 해보니까 때려치우고 나가더라고요. 못 해먹겠다고. 선생님이 지난 여름방학 때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공부해서 대학 가고 싶은 놈만 딱 모아가 50명 모아가지고요. 14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학교에서 내가 선생님이 지켜보고 14시간 동안 공부하고 자면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봤는데 방학 끝나고 난 다음에 애가 다시는 선생님 안 볼 거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내가 그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도전하세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16시간 이상.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쉽지 않아요. 왜요?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고요. 그죠? 체육대회도 준비해야 되고요. 놀기도 놀아야 되고요. 뭘 하라는 게 수행평가는 또 이렇게 많은지 쉽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두 번째 방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사실 크게 보여줄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됩니다. 한양대학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입니다. 합격한 학생이 문 닫고 들어간 학생 아니고요. 내신 평균입니다. 파이낸스 경영 1.02예요.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은 다이아몬드 학과고요. 4년 장학금을 줍니다. 완전 좋죠. 도전. 1.02면 그래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체 국영수 문과니까 국영수 4 중에서요. 국영수 4 뭐 대략 한 25과목 정도 되거든요. 25과목 중에서 2등급 2개, 나머지는 올 1등급이면 됩니다. 쉽네요. 선생님 전 해당됩니다. 손 들어볼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능 최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난다 긴다는 모든 내신 절대 강자들이 다 모입니다. 걔들이 서울의 선호대학 학생부 교과 전형 8% 뽑는데 전부 다 쏟아 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지방 국립대가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 3.5 정도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3.5 왔다 갔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표가 어딘지를 선명하게 해야 내가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세 가지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부 정시 재수생들이 너무 초광세입니다. 따라갈 방법이 마땅치 않고요. 학생부 교과 망쳐놓은 1학년 내신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죠? 지금부터라도 해야 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K대학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딱 넘기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실은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학생을 뽑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앞에 세 가지는 그냥 이야기고요. K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네 번째요. 가장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뭘까요? 대학을 빛낼 수 있는 우수함을 가진 학생을 뽑고 싶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보여줘야 할 건 뭐냐면
내가 우수하다라는 사실, 내가 대학을 빛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 보여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부 전형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다 달라요. 첫 번째, 서울대학교를 보면요, 학업 능력, 지적 성취, 학업 태도, 지적 호기심, 학업의 소양에서 뭐 개인적 특성 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보기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훌륭한 학생을 뽑는데요. 두 번째, 고대를 보면요, 연세대학은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을 보고요. 고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연대가 지금 이렇게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고대는 지금까지 발표를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발표를 했거든요. 세 가지는 똑같이 갔고요. 네 번째, 자기 개발 의지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웃기죠. 연대의 평가 요소에 보면 발전 가능성 안에 자기 개발 의지가 있고요. 고대의 자기 개발 의지의 평가 항목의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면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이 웃기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대학에 따라서 정말 다르긴 하지만 서울대, 고대, 연대를 보면 대체로 뽑고자 하는 학생들이 비슷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평가 요소는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딱 한 학교 정도가 다릅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양대 정도 됩니다. 한양대만 조금 색다른 요소를 넣어 놓긴 했으나 그게 완전 색다른 요소는 또 아니고요. 앞에서 다른 대학이 뭐 서울대, 고대, 연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종을 운영하는 대학이 다 이런 평가 요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 요소들에서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면 된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된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결국 대학이 뽑고자 하는 학생은 우수한 학생을 뽑고자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건 우수함이라고 하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면 돼요.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통상적으로 이제 학생부를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른바 학인 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연세대에서 이야기했던 거, 연세대를 포함해서 6개 정도 대학이 연구를 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사람들한테 되게 주관적인 거라고 이야기가 되게 많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매우 객관적인 전형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게 학인 전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요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좀 좋은 대학이다라고 하는 대학을 간 선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요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탁월한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네 가지 영역은 다시 세부 영역으로 좀 많이 나누어지게 돼요. 이 세부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검색을 학인 전발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한 오해를 하나 하고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학업 역량, 인성,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이다라고 선생님이 우수함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우수함을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네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학생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한 학생을 뽑지 않아요. 왜요? 완전한 학생은 없거든요.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뽑는 교수들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학생을 뽑는 게 대학의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의 목적은요, 우수한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수함의 평가 기준이 네 가지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드러날 수 있는 우수함은 어떤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게 이제 어떤 학생은 전공적 합성이 완전히 심취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전공적 합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학생 우수하죠. 뭐가 우수해요? 전공적 합성이요. 그러면 뽑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 다른 학생은요, 학업 역량이 우수하거나 인성이 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우수함이 증명되면요, 뽑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올해 대학을 작년에 수시를 해서 올해 대학을 보낸 학생 가운데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이 내신 3.7 연세대학 갔거든요. 연세대를 2개 전형에 붙었어요.
활동우수랑 특기자 전형 두 개를 붙었거든요. 선생님 학교에서도 그 학생이 연세대학을 간 학생 중에서 내신이 가장 낮아요. 3.7이요. 그 비슷한 성적대 애들 고대 보냈거든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가는 거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고성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여기에 묶어두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안 가는 거예요. 노력을 하시고요. 전략을 세우세요. 무엇이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선생님이 그 학생을요 불러가지고 상담하면서 2학년 아까 얘기했던 2학년 대체로 그런 학생들은 2학년 말에 만나거든요. 선생님이 워낙 바쁜 사람이라 2학년 1학년부터 케어할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되게 이뻐하고 선생님을 잘 따라오는 학생은 2학년 말쯤부터 전략을 짭니다. 걔랑 2학년부터 짜면 성공해요. 이건 거의 100% 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학년부터 짜세요. 지금부터요. 선생님이 몇 가지 계속 얘기해 줄 거예요. 그걸 짜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계되어진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고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꿈을 크게 가지세요. 선생님이 그 학생 불러가지고 너 연대 쓰자. 활동우수랑 특기자 해보자. 도전! 이라고 했을 때 걔가 그 학생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선생님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신도 3.7이고요. 어떡하죠?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야, 너 돼. 이거 준비했잖아. 된다. 도전. 인생은 도전이지. 선생님 스타일이거든요. 인생은 도전이지. 이러고 설득을 해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난리가 났죠. 3학년 담임 선생님이 미 X 했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3학년 부장이 와가지고 막 쌩 난리를 쳤어요.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근데 걔는 붙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된다라고 생각하고 전략을 짜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됩니다. 정말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무수히 많은 학생들을 보냈거든요.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껍데기 버리시고요. 대학이 생각하는 우수함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대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에 대해서 관심 없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우수함에 관심이 있어요. 그게 뭔데요? 학업 역량이요, 전공 적합성이요, 인성이요, 발전 가능성이요. 이 네 가지 중에요. 맥스 두 가지. 네 가지는 불가능. 세 가지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영역이 거의 아닙니다. 맥스가 두 가지예요. 두 개 이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두 가지의 능력만 우수하다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근데 선생님 케이스는 선생님은 대체로 한 가지만 우수함을 강조해서 보내버리거든요. 잘 생각하세요. 그럼 나는 어떤 우수함을 강조할 것이냐.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업 역량에 대해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대학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학인전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학업 역량이에요. 근데 학업 역량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내신이죠. 그러니까 실패를 해요. 왜냐하면 대학은 여러분 내신에 크게 관심 없어요. 진짜요? 진짜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고등학교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등학교랑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서울에 있는 자유형 사립고 뭐 특목고 내지는 뭐 이런 외고 이런 학교들의 내신이랑 둘이 비교하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인정해야죠. 근데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대학을 잘 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올해 서울대에 붙은 학생, 서울대 아로리 웹진이라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쳐보세요. 아로리 웹진이라고 있는데 그 웹진에 서울대를 진학한 학생 9명의 자료가 매년 올라와요. 지금 63명째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 분석해보면요. 기가 막힌 학생들 서울대 잘 가요. 올해 가장 특이했던 학생이요. 부산에 있는
부산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에 내신 3등급 아이요. 서울대 갔어요. 공대고요. 수학이 2.0, 1학년 2.0, 2학년 2.4, 3학년 2.8. 수학 성적이 수직 하락했는데요. 그래서 서울대 갔어요. 여러분들의 상식을 뒤집죠. 왜요? 그 학생은 우수함을 보여줬거든요. 얼마든지요.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일단 학업 역량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학종에서요. 학업 역량 가운데서 대학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세 번째 겁니다. 요 근래는 세 번째에 거의 필이 꽂혀 있거든요. 대학들이요. 입학사정관들이 세 번째에 거의 꽂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요. 두 가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어디에요? 학생부예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있어야 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두 가지.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난 노력했나? 학생부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냐 안 했냐는 두 번째 문제고요. 그게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냐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대학은 그걸 보거든요.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 교과 담당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라 네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했냐.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그 선생님이 학업 역량을 잡고 보내는 선생님도 학인 전발 중에서 포커스를 찍어서 보내거든요. 근데 올해 선생님이 학업 역량으로 이제 원서를 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다 3번에 잡아서 보냈어요.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했는지를 보여주면 우수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단계를 통과하거든요. 그 다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 더 넘어가 봅시다. 학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신이 얼마나 허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내신 2.5고요. 같은 고등학교예요. B 학생은요 2.0입니다. 어떤 학생이 우수한 학생입니까? B 학생이요. 그렇죠. 이상해요. 대학 입학사정관과 대학 교수들은요. 대학 입학처에서는요. 내신 등급을 신경 쓰지 않거든요. 왜요? 내신 등급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내신 등급은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은 등급을 신경을 안 써요. 어떤 대학도 등급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수험생과 학부모가 학원만 대학의 등급을, 내신의 등급을 신경 써요. 되게 신기한 일이죠. B 학생이 우수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봅시다. A 학생은요. 1학년 때부터 1학년 내신이 4등급에서요. 3학년 내신이 1등급으로 올랐습니다. B 학생은요. 1학년 때 1등급이었다가 3학년 때 4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가 우수한 학생입니까? A요. 그래프 하나만 보여줘도요. 내신 등급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게 드러나요. 그 단순하게 내신 등급 때문에요. 게으름을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대학이 그렇게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아요. 아주 정교한 평가 방식이에요. 매우 정교한 평가 방식입니다. 그것만 있을까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성적 추세도 있죠. 그 다음에 이수자 숫자도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 세대가 여러분 학년이 처음 적용되는 거예요. 이수자 숫자예요. 선택 과목이 늘어나면서 그 이수자들이 있는 학교에서는요. 1등급이 1명, 2명 나올 수밖에 없는 과목들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등급이 어떤 의미를 가지겠냐고요. 의미 없어요. 반영 안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요. 기타 과목 등급 되게 중요합니다. 이 기타 과목 등급은요. 주요 대학교, 그러니까 조금 선호도가 높은 대학만 기타 과목 등급을 좀 보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고대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고대나 연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정보 과목 7등급 이런 학생 안 뽑거든요. 인성이 좀 나쁜 거예요. 그건 과목을 포기한 거잖아요. 학교생활 제대로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뽑아요. 그래도 뽑는 케이스들이 있기는 해요. 작년에
붙은 학생들 중에서 7등급 기타 과목 7등급 끼고 붙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자기 우수함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등급컷이요. 자 보세요. 이런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A 학생은요. A 학생은 다 2등급이에요. B 학생은 다 1등급이야. 근데 A 학생은 B 학생은요 1등급인데 전부 다 1등급 끝이에요. 1등급 맨 마지막이요. B 학생은 A 학생은 전부 다 2등급인데 2등급 제일 앞이에요. 둘은요 한 문제로 결정돼요. 질문: A 학생이 우수할까요? 전 과목 2등급을 받은 A 학생이 우수할까요?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B 학생이 우수할까요? 누가 우수해요? 측정 불가능이에요. 왜요? 한 문제 차이거든요. 내신 한 문제로 우수함에 결정한다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대학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요. 2.5와 2.0은 대학에서는 의미 없는 등급이에요. 등급을 안 보거든요. 대학은 내신 등급 안 봐요. 그러면 대학이 어떻게 보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방법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학이 내신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Z 점수도 보고 뭐 오만 것들을 다 보거든요. 근데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건 첫 번째 거는요. 지원자 평균이에요. 이 지원자 평균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요. 동고교의 지원자 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평균, 똑같은 대학을 쓴 학생들의 내신 평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체 지원자의 내신 평균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여주는 그림은 뭐가 되냐면요. 두 번째는요. 지원자, 여러분들이 원서를 썼을 때 여러분들의 내신 평균을 그래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 온라인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거거든요. 컴퓨터 화면으로 봐요. 그러면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이 학생의 내신 등급의 가장 키포인트는 뭐예요? 수학이요. 수학이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학생이 주장했을 걸 이야기가 나오겠죠. 어떤 주장을 했겠죠. 그 어떤 주장은 클릭하면 다 따라 들어가서 되어져 있어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내신이 이렇게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자의 평균 가운데에서 평균에 평균보다 낮냐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특색 있는 그 내신은요 따로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잘 생각하시라고요. 단지 저는 내신이 높아요 낮아요, 그거 되게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예요. 그걸 뛰어넘는다고요. 대학이 그걸 뛰어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 뛰어넘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 대학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면서 수능 체제를 완화시키거나 없애버려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왜 점점 가면 갈수록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없애거나 약화시킬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류를 보고 학생들의 우수함을 완벽하게 판단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이제 서류만 보면 되거든요. 서류만 보면 어떤 학생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어요. 진짜로 그럴까요? 네. 서울대학교 전임 입학사정관 24명이요. 그들의 평균 재직기간 8년이요. 8년 동안 이들이 한 일이 뭘까요? 월급 받고 이들이 한 일은 학생부 쳐다보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게 8년 동안 한 일이에요. 그걸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분석 못한다고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분석할 수 없다고요? 그건 월급 루팡.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주 객관적인 평가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학종이 안 돼, 이런 이야기는요 안 된다고요.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전공적합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전공적합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 오해가 엄청 많은 과목이거든요. 엄청 많은 요소예요. 사실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대학은 전공적합성을 안 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공적합성은 안 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는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계열적합성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의 뉘앙스상 어쩔 수 없이 전공적합성이라는 단어를 쓸 뿐이죠. 대학이 생각하는 건 계열적합성이에요. 그 계열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는.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열적합성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 계열적합성은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그 계열에 맞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냐고요. 그 능력이 우수하면 우수한 학생으로 전공적합성으로 뽑혀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전공적합성을 잘 생각하시고요. 이 질문에 대답해 봅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봉사활동 뭐 해야 될까요? 네, 전공적합성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뭘 할까요? 병원을 가요. 보건소를 가네요.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가서 뭐 하니? 아, 그러면 의사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공적합성은 청소하는 능력이구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여러분 생각해도 웃기죠? 그게 무슨 전공적합성이에요? 웃기는 소리죠. 수준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은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고등학생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거든요. 왜 알아요? 그 평가하는 의사들이 대학 병원의 의사들이잖아요. 교수들이 대학 병원에서 고등학생을 만나요. 걔들이 뭐 하고 있을까요? 청소요. 쟤는 왜 저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면접을 온 거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수준 떨어져요, 여러분. 전공적 합성을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전공적 합성을 통해서 우수함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죠. 자, 그러면 전공적 합성은 뭘까요? 선생님이 전공적 합성은 뭘로 표현되는 단어라고요? 능력으로 표현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3년 전에 선생님이 고대를 보낸 학생이에요. 축구에 미쳐 있는 학생이에요. 남학생이겠죠, 당연히. 남학생이에요. 이 학생은 축축축 축구 동아리가 축구예요. 전공적 합성은 그럼 뭐에서 드러나요? 축구네요. 축구학과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는 방사능을 연구하고 싶어요. 나는 어디 가서 봉사활동해야 되죠? 원자력 발전소? 들여보내주지 않아요. 그럼 전공적 합성이 빵인데요? 수준 낮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 학생을 전공적 합성을 어떻게 찾아줬냐면요, 이런 거예요. 축구했어요. 3학년 동아리 축구, 1학년 동아리 축구, 2학년 동아리 축구, 3학년 동아리 축구, 축축축. 그래서 맨날 축축축 불렀거든요. 야, 축축축 일로 와봐. 너 축축축에서 뭐 했니? 전 골키퍼요. 왜 축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축구 생각하면 막 뛰어다녀야 되는데 얘는 안 뛰어다니고 서 있는 걸 좋아해. 근데 어쨌든 축구는 좋대. 3년 동안 5학기 동안 골키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뭐 할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 여러분들의 활동에 대해서 똑같이 질문해 보세요. 야, 골키퍼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니? 이게 뭐라고요? 전공 적합성이요. 이해됐죠? 이 학생 진로 희망이 뭐예요? 크게. 아직 안 정했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시죠. 나는
진로 희망을 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가장 탁월한 능력은 뭘까요?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하면 된다고요. 선생님 그 학생한테 질문했습니다. 야,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골키퍼로서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니? 이 학생이 반사신경이요? 맞잖아요. 골키퍼 하려면 반사신경이 중요하니까. 너 축구학과 갈 거야? 아니요. 그럼 그건 빼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골키퍼가 가져야 되는 가장 탁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축구장 전체를 쳐다보면서요. 20명의 선수 플레이어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야 공이 어디로 올지 예측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니? 그걸 전공 영역에서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학생은 축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뭔 능력을 키운 거예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모든 상황 사물들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운 거예요. 어느 학과를 가야 될까요? 그러면 학과가 나와야죠. 계열적 합성이니까. 학과 어디? 거시적 관점이, 거시적 사고와 거시적 관점이 필요한 학과들이 있죠. 1번 행정학과, 정책결정자, 거시경제학자. 이해됐어요? 그게 계열 적합성이에요.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병원 가서 봉사활동 하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키웠냐고요. 그게 전공적 합성이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가 전공적 합성이 아니라고요.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봅시다. 발전 가능성입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발전 가능성은요,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걸까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드러나요? 전 잠재력이 있어요. 전 장동건처럼 잘생겨질 잠재력이 있어요. 증명될 수 있니? 뻥치지 마세요. 잠재력은 증명 불가예요.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평가 요소라고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 객관적으로 쳐다보아서 이 학생이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돼요. PD님 이 부분은 편집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고대가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되게 단순하게 얘기해 줄게요. 너무 리얼한 거라서 잘라야 돼요. 고대가 학종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입학사정관이 예를 들어서 100명을 이렇게 세트로 묶는다면요. 100명 세트를 3명이 나눠요. 그리고 각자 예를 들어서 한 20명씩 뽑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100명 서류를 쭉 보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우수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 20명을 뽑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3명이 만나. 그리고 20명을 까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겠지. 걔들은 1단계 통과해요. 왜요? 우수함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거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안 나온 애들이 있겠죠. 2명이 나오고 1명 떨어지고 2명은 나왔는데 1명은 없거나 1명은 나왔는데 2명이 없는 케이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견차가 조정이 안 돼요? 그럼 다음 팀한테 넘겨요. 그 다음 팀이 그걸 또 갖고 또 고민을 해요. 그렇게 해서 7단계를 거쳐요. 누가 학종이 알 수 없는 확 그냥 엄청 정교한 전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됩니다. 발전 가능성은요. 뭐라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나는 뭐 해야 돼요? 잠재력이 있어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종합 의견에다가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라고 적어줬어요. 왜요? 지금은 볼품 없거든요. 선생님들이 쓰는 이유예요.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성장할 걸로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왜요? 지금은 진짜 볼품이 없거든요. 학생부에 그거 있으면 반성하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잠재력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학생부를 통해서 뒤이어서 증명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적어주셨지만 내가 잠재력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2학년 때 증명하면 돼요. 그래서 2학년 담임선생님이 종합의견에다가 이 학생은 우수한 학생입니다를 적으면 뭐가 돼요? 1학년 때는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고요. 2학년 때는요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죠. 이 학생은 합격해요. 그럼 내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제일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지금까지 학인전에서는요 그 들쭉날쭉 이렇게 뭐 성공 확률이 90% 정도 돼요. 90에서 9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발전 가능성은요 선생님이 이거 걸고 학종 수시를 썼던 학생이 떨어진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도전하세요. 선생님이 발전 가능성에서 보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네 번째 겁니다. 시작. 했어요? 안 했죠?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욕하기. 우리 학교 이상해. 저 선생님 이상해. 반성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문제없는 고등학교 따위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고등학교는 매우 큰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그럼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건드리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순간 잠재력이 뛰어나고 발전 가능성이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은 그렇게 노력해서 실패한 학생들도 대학 보내거든요. 왜요? 노력이 중요한 거니까요. 실패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노력을 했다고요. 그건 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노력해봤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대학에 가서도 문제가 생겼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네. 우수한 학생이죠. 네 번째 거 잘 보세요, 여러분. 한 학생만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선생님이 매우 아끼던 제자, 여학생이었어요. 여대를 갔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무척 아끼던 학생이 서울에 있는 D여고를 갔어요. 3학년 때 선생님이 잠깐 한눈판 사이에 공부를 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학생이라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왔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래서 너 어디 갔니? 저 D여고요. 라고 D여고래. D여대요.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욕을 네가 자존심도 없이 1시간 동안 욕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할게요? 자퇴서 써와. 선생님 엄청 독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날 걔가 자퇴서를 써왔어요. 얼마나 독한지 알겠죠? 우리 좀 그래요. 나를 아는 학생들은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퇴서 써왔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선생님과 반수 아닌 이상한 반수를 했어. 그래서 그 학생이 6개 학종을 선생님이랑 썼거든요. 나온 원적 대학은 얘기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가고 싶은 대학 어디야? 저 홍대랑 건대요. 좋았어? 선생님 나머지 4개는요? 그건 내가 쓴다. 꺼져. 어디 썼을까요? 외대, 경희대, 중대, 이대. 결과는 6학종 다 붙었어요. 다 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학생이 이화여대를 붙고 난 6개 대학 전부 다 과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소서 6개 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대는 장학금 받고 갔어요. 전년도에 그랬던 학생이요. 그 학생이 3학년 내신이 3.8이에요. 근데도 갔어요. 왜요? 이 학생은 자기의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거든요. 언제요? 2학년 때요. 뭘 했는데요? 선생님하고요. 선생님이 담임을 했던 학생 2학년 때 뭘 했냐면 선생님은 학교에서 죽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습은 끝까지 하는 거야. 선생님 제 몸이 좀 안 좋은데 그래 괜찮아. 자습실에서 이렇게 해요.
걔가 자습실에 처박혀 있다가 집에 가는데 내려오는데 몇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어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학교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자습 마치고 내려오는데 조명이 가로등이 너무 어둡던데요. 조금만 밝게 해주면 안 될까요? 선생님도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선생님 그 학교 10년 근무했거든요. 밤마다 그 길을 걸어 다녔는데 나는 가로등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밝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나도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됐다. 이리 와. 그리고 뭐 했을까요? 그 학생이랑 가로등 2개 더 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교내 활동에서 문제점을 가지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이 학생이 발표를 했어요. 그걸요. 선생님이 해도 되는데 난 자비로우니까 네가 해.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 2개를 더 달았어요. 그게 이 학생이 뭘 보여준 거예요? 우수함이요. 근데 이 학생이 3학년 때 그 자소서에 그 얘기를 안 썼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니? 이러면서 이걸 써야지. 이해됐어요? 문제점은 있어요. 모든 학교들이요. 선생님 근무하는 학교도 지금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도 팀을 꾸려가지고요. 학교 문제점 분석하고 있어요. 어제도 그거 하다 왔거든요. 어제도 밤 10시까지 선생님이 2팀 끌고 우리 학교의 문제점 지적 고치자.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발전 가능성이요. 그네들 내년에 좋은 대학 가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갈 거거든요. 왜요? 발전 가능성을 증명했잖아요. 내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도전하세요. 얼마든지요. 학종의 평가 방식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학종은요, 횡단평가와 종단평가로 좀 이루어지거든요. 횡단평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뭘 했느냐가 포커스예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은 실수가 뭐냐면요, 이놈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어떻게해서 선생님 저는요 에너지 뭐 핵물리학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엄청 발표했어요. 요즘 되게 발표 수업 많이 하니까 발표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입학사정관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요, 네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했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서 발표했지? 이걸 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독서요. 독서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핵물리학에 관련된 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표한 게 수준이 높아지게 돼요.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이게 횡단평가의 방법이에요. 모든 대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발표를 했는데 독서에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 한 거예요? 인터넷에서 이렇게 쭉 수준 떨어지는 발표를 했다는 걸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고 발표하고 공부하고 성장하고가 포인트예요. 학종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중단평가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이 학생이 어떤 식으로 성장했는지 종단으로 쭉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로 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1학년 때 이런 종합의견이 적혀 있습니다. 사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별거 아닌 종합의견이죠.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2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이제 종합의견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학생이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3학년 때 만나서 너 어디를 가고 싶다고? 저는요 의상학과를 가고 싶어요. 연대. 그래? 그럼 좋아. 네가 가지고 있는 의상학자 내지는 의상 디자이너 내지는 그 마케터, 의상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능력은 뭐니? 창의성이요. 그래 좋아. 그럼 볼까? 하고 찾아봤습니다. 같이 찾는 거예요. 학생부에서 창의성 있나 없나를. 어쨌든 3학년에 만난 애니까 1, 2학년 건 선생님이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1학년 때 뭐 있어요? 차별적인 도전을 즐겼네요. 2학년 때요? 창의 아이디어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그러면 3학년 때 뭐 하면 돼요? 만들어주면 되죠. 너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수학 선생님한테 지금부터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 질문하러 가. 2달만 하자.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해보세요. 너 지금 오늘부터 하루에 한 문제를 가지고 수학 선생님한테 매일 질문하러 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풀이집에 있는 문제풀이에 있는 그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 그리고 그 방법이 맞나 틀리냐 검증받아. 그걸 얼마나 하라고요? 2달이요. 2달이 다 끝났어요. 학생부는 이제 입력할 시간이 됐네요. 수학 담당 선생님이 뭐라고 적어줬을까요? 2달 동안 본 거잖아요. 뭐라고 적어줘요? 이놈은 수학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어요. 이놈은 매번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라고 적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 학생은요 3년 동안 3명의 선생님이 뭘 증명해 줬어요? 창의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이게 종단평가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학생부를 전략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학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수업에서요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거 그냥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공식이에요. 수업했어요. 궁금했네요. 책 읽었습니다. 책 읽다 보니 혼자 읽은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같이 읽어주세요. 보고서 썼습니다. 보고서를 쓰다 보니까 또 궁금하네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책 읽었습니다. 봉사활동 관련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이게 대학이 가장 좋아하는 공식이에요. 자기의 우수함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식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오래 지도했던 학생이에요. 서울대 100% 가게 될 학생입니다. 장담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대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놨거든요. 선생님이요. 이 학생은요. 수업 시간에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불평등에 대해서 궁금했네요. 선생님 저 불평등이 되게 궁금합니다. 라고 딱 오면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꺼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의문점을 가지고 즉각 물어보는 건 수준 떨어지는 이야기죠. 뭐해? 공부하고 와. 그리고 조금 수준이 있는 질문을 해. 그래서 내 이놈한테 가서 쳐. 불평등 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뭐냐면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이에요. 그럼 이 책을 읽어. 그럼 읽다 보니까 선생님 이 책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 나랑 같이 하자. 반가워할게요. 탐구보고서 쓰고요. 이 학생이 거기에 포커스 맞춰서 어디로 가요? 국제 영역으로 갑니다. 국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난민의 포커스를 맞춰서 막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제기구를 조사하고요. 그리고 국제기구 관련된 도서들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관련된 활동들을 막 해요. 학급에서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획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합니다. 완벽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완벽한 이 학생만의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주목받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어떻게 기록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기록하냐면 대부분의 그 대학들은요. 학종을 평가하는 방식이 4단계로 구성이 되거든요. 학교 행사, 세부 행사, 학생 역량 발휘, 교사 평가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했니? 그 학교에서 한 활동 중에서 세부의 활동이 뭐야?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학생이 뭘 했니?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교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니? 이게 4단계로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학생 역량 평가가 될 거고요. 이걸 모르면 학교의 세특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뭐 있어요? 2학년 회장으로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자기 학생부 한번 찾아보세요. 자율활동. 학교 임원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교류했습니다. 분임 토의했습니다. 예방교육의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의식 및 협동 길렀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얘가 뭐 했는지가 빠졌죠. 얘가 뭐 했는지가 빠졌죠. 학생이 역량을 발휘한 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인터넷이 초 발달한 대한민국은요. 뭐가 되냐면 당연히 이거 한 10년쯤 전부터 됐던 거거든요. 유사도 검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생들이 동고교의 생기부가 전부 다 유사도 검색으로 걸려요. 그러면 뒷부분이 여러분들은 입학사정관들한테 이 여러분들의 이 자율활동 내용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보여요. 왜요? 나머지는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거거든요. 복사해서 붙여넣은 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회장이에요. 근데 전국에 회장이 너무 많거든요. 회장이 무언가를 했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평가 불가예요. 이 학생이 불합격하는 이유는 평가 불가라서 불합격이에요. 나쁘다 불합격이 아니라요. 평가 불가라서 불합격이에요. 좀 심한 학교는 어떻게 되냐면요. 저기 맨 밑에 저렇게 흰색으로 블랭크 해놓고요. 맨 밑에 숫자가 적힙니다. 뭘까요? 똑같은 글귀가 들어간 학생 숫자요. 이렇게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00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 밑에는 뭐냐면요.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이야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자, 먼지는 앞부분은 빈칸이에요. 똑같이 빈칸입니다. 근데 뒷부분에 학생이 했죠. 뭘 했냐면 쭉쭉 한계와 극복반에 대해서 뭘 가지고요? 의문점을 가졌네요. 그래서 뭐 했어요? 질문했네요. 학생이 역량 발휘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어요? 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평가해줬죠. 그럼 이제 그 앞부분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앞부분에 이걸 읽고 난 다음에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그 가려진 부분이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궁금하잖아. 세미나? 무슨 세미나야? 클릭하면 흰색이 등장합니다. 16명의 학생이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이요. 세미나? 이런 세미나 팀이 구성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에서? 맨 앞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거야. 땡땡땡 서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요. 궁금하니까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학생의 우수함은 증명이 되는 거죠. 학교 행사 뭐야? 땡땡땡 서재. 세부 활동 뭐니? 세미나 팀 활동. 학생이 뭐 했어? 의문점을 가지고 찾아보고 질문했네. 교사가 뭐라고 평가했어?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네요. 우수하네. 증명이 됐네요. 합격. 진짜로 이렇게 된다고요. 학교 행사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미나 팀 활동, 의문과 질문을 가지고요. 지적 역량을 강화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학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우수해지기 위해서는요. 학인 전발을 등장시키기 위해서는, 강조하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모든 성장은 책을 읽어야만 이루어집니다. 선생님 그 책 읽기 너무 힘든데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다고요. 선생님을 괴롭히세요. 같이 책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 방과후, 독서 방과후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 저희 학교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한계를 뚫고 교내 교육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런 독서 방과후들이 생기잖아요. 입학사정관이 와요. 학교를 와요. 진짜로 와요.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요. 그게 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합격 확률은 확 높아집니다. 어떤 책 읽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추천도서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읽는 거, 선생님이 절대 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갑자기 전공도서. 3학년 때 여러분들이 급격하게 넣는 전공도서. 근데 전공도서를 3학년 때 갑자기 넣는다고 대학 교수들이 진짜 이 책을 읽었구나라고 생각할까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죠. 왜요? 베이스가 읽어야 전공도서를, 베이스가 있어야 전공도서를 읽을 능력이 되죠.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 책을 어떻게 읽어요? 거짓말이지. 학교와 교사와 학생이 짜고 치는 거짓말. 대학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이런 책이요. 몇 권이나 읽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책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 책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들이 쓴 책이에요. 누구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서울대를 지원한 학생이 읽었던 책, 자기 인생 최고의 책 슬럼덩크. 진짜로 있었던 학생이에요. 강백호가 슛을 넣는 순간 제 인생의 빛을 봤어요. 막 이딴 걸 적어 놓는 거 있어요. 내 인생을 바꾼 내 인생 최고의 책 수능 특강. 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공부를 했습니다. 뭐 설득력도 좀 있어. 근데 그런 책 빼고요. 그럼 도대체 이거 말고요. 합격한 학생들은 어떤 책을 읽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합격한 학생들이 읽은 책이에요. 여기에서 앞에서 봤던 책 딱 한 권 있습니다. 뭘까요? 정의란 무엇인가. 나머지는 없어요. 남들이 읽는 책 읽는다고 나의 우수함이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우수함은 내가 읽는 책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책, 어떤 의문을 가지고 어떤 책을 읽었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서울대학교 자소서 4번이 자기 인생 책 3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한 2017년, 2018년 학생들의 자기소개서 내용 기적 건수가 42,000건 나누기 3 하면 지원자 숫자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들이 기재한 읽은 책의 종류, 전체 학생이 읽은 책의 종류 3권씩 썼는데 그걸 전부 다 통계내니까 14,000권 정도 돼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책을 읽을까 핵심이 딱 나와요. 뭐냐면 이거죠. 미중복 도서요. 뭘까요? 서울대를 지원한 그 많은 학생 가운데서 한 명만 읽은 책이요. 그게 몇 권이라고요? 9,000권이요. 도대체 어떤 책일까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의문점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책이 나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은 추천 도서도 될 수 없고요. 베스트셀러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나의 궁금함을 해결하는 책이요. 그 책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이죠. 여러분 도대체 뭘 궁금해하세요? 새로운 지식을 알기 위해서 어떤 책을 읽어보셨어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 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는요. 나만의 독서 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몇 년 전에 대학을 보낸 학생이긴 하지만 그 학생은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진짜 비교과는 거의 없고요. 학교에서 한 거 없고요. 이 학생은 선생님하고 책을 정말 죽으라고 주구장창 책만 읽었어요.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100권 조금 넘게 읽었어요. 그 100권이 다 선생님도 잘 몰랐는데요. 100권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쫙 보니까요. 어느 한 학과를 향해서 줄이 쫙 서더라고요. 와, 선생님도 멋있는 경험을 했어요. 그냥 그 학과 갔어요. 비교과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도 그렇게 우수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에 갔어요. 얼마든지요. 자기만의 독서 라인을 만들기만 하면 돼요. 나의 의문점을 해결해 가는 독서 라인이요. 그 길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찍어놓은 강의가 하나 있어요. 꼭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독서활동을 위한 학과별 추천 도서라고 하는 강의인데요. 이 강의를 듣고요. 여러분. 아, 내가 이런 식의 독서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제발 좀 알고요. 궁금해하세요. 그 궁금함을 해결하는 과정이 대학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만의 궁금함, 나만의 생각.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건국대학교 입학 학종의 자기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가 추천해 주지 않아서 자기가 추천한 학생. 자기를 추천한 학생이요. 첫 번째 학생 지원자입니다. 9등급도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공과대학 9등급 지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합격한 학생 보세요. 7.8이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1단계 통과한 학생 내신 7.8이요. 합격한 학생이요? 7.8이요. 불가능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우수함을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2019학년도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 학생의 맨 마지막 내신, 한양대는 내신 안 보거든요. 진짜 안 봐요. 제가 선생님이 한양대 재단에서 있는 고등학교잖아요. 진짜 안 봐요. 볼 수 없게 시스템으로 막혀 있어요.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 인천에 있는 K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K 6.9 합격한 학생들 다 뽑아놓고 맨 마지막에 내신 성적만 한번 딱 확인해 봤어요. 6.9요. 불가능이라고요? 걔 갔는데요. 6.8도 갔던데요. 불가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수함을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라고요. 이거는 보고 양심에 좀 찔림을 받으세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냐면 저 맨 앞에 있네요, 그죠? 맨 앞에 이제 공부 좀 해볼까 하고 이제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는, 그죠? 한 3주쯤 뒤면 중간고사니까 이제 한 2주만 더 놀고 공부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양심에 좀 찔림 받으세요. 우수함은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생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수함은 한계를 깨트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고요. 우수해지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됐죠? 자, 예비고3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여러분들은 예비고3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궁금한 것 만드세요. 제발 나만의 궁금함. 내가 궁금한 거. 친구가 궁금한 거 말고. 물론 친구가 궁금한 거 해결하다가 자기의 궁금함이 생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 어쨌든 내가 궁금한 거. 난 뭘 궁금해하지? 질문을 던지세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요. 읽어봅시다.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요. 시작. 아니요, 네 번째 거만요. 시작. 몇 명이 필요하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선생님 능력 밖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많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멘토 교사는 3명. 3명이 필요합니다. 왜요? 1명은 대학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2명은 교과에서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멘토 교사 3명. 그 3명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대학 보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활동한 것, 노력한 것들을 학생부에 증명해 주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런 멘토 교사들 3명만 만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여기 코끼리가 있습니다. 코끼리가 말뚝에 묶여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코끼리는 저 말뚝을 어른 코끼리는 저 말뚝을 뽑아낼 힘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뽑지 않습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어놓고 절대 풀리지 않는 말뚝에 묶어놓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내가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학습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큰 코끼리가 돼서, 집채만한 코끼리가 돼서 저걸 뽑고 저게 묶여있는 몇 개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코끼리가 저 가느다란 말뚝에 묶여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왜요? 패배를 학습했거든요.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패배를 학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고 나와야 돼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어요. 대학 쉽게 가는 방법 선생님 모릅니다. 선생님한테 컨트롤 받고 선생님과 함께 전략을 짜는 아이들이요, 학종을 준비하는 아이들요,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맨날 웁니다. 힘들다고요. 쉽게 대학이요, 선생님은 못 보내요. 그럴 능력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끊임없이 깨트립니다. 한계를 깨트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괴롭다는 이야기예요. 입시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고등학교 2학년의 삶이 쉬워요? 어렵죠. 가만히 있어도 어렵고요. 선생님이 지금 가르쳐준 방법을 실천해도 어렵습니다. 둘의 차이점은요,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쥐는
선택이냐, 손에 못 쥐는 선택이냐의 차이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어의 그 습관을 뜻하는 단어의 어원은 하비투스라는 단어예요. 이 하비투스라는 단어는 수도사들이 입는 겉옷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의 삶이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그런 습관이 여러분들을 망치기도 하고요. 그런 습관을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한테 지도를 받는 모든 학생들한테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이 말을 꺼내는 선생님 앞에서 이 말을 꺼내는 학생은 사정없이 맞습니다. 전 원래 수학을 못합니다. 전 원래 내신 성적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학생 없습니다. 수학 못하는 학생이요? 없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천재였어요. 진짜로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패배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수학 못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학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걸 깨트리고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꿈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원래라는 말 뒤에 비겁하게 숨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고통스러움이 따르겠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숙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EBS 윤윤구였습니다.